네, 언어 논리가 끝나고 또 새롭게 자료 해석 모의고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 일단 난도가 어떻게 될지 저도 감을 못 잡겠습니다. 자, 일단 언어 논리 때는 그래도 웬만하면 40번 문제까지 뭐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자료 해석은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네요. 저도 이게 시간이 처음에 이제 모의고사 시간 설정할 때 해설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사전에 처리를 좀 잘 못해가지고 12시 30분까지로 돼 있는 게 너무 빡빡해서 일단은 하는 데까지 힘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심화 과정 때도 말씀을 드리고 뭐 그 전에 기본 과정 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계산 과정을 최소화하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좀 스킬 있게 그렇게 딱딱딱딱 체크하고 넘어가는 그런 요령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AD 기업의 총 생산량 비중 직원 1인당 생산량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으로의 변동이 나와 있고요. 그림 1, 2번 뭐 더 설명을 하지 말고 이제 바로 선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선지. 네 기업 중 2014년과 2015년 모두 C기업의 총생산량이 가장 많았다. 자, 지금은 총생산량 비중 AD 기업별 총생산량 비중 4기업 중에서 비중이 제일 높으면 그럼 당연히 지금 1번 기업에서 묻고 있는 총생산량도 가장 많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요 그래프의 요 크기만 봐도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15년 기업별 총생산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B기업이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그림 1번에서 B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20으로 100% 정도 증가했습니다. A는 줄어들었고 D는 소폭 증가했고 C도 줄어들었으니까 이것도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직관적 판단 충분히 가능한 녀석이죠. 그 다음에 T긋 2015년 AD 기업 전체의 직원 1인당 생산량은 2014년에 비해 20톤 감소하였다. 이건 이제 두 번째 그림 2와 관련된 건데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한 건지 대충 보이시죠?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AD 기업의 전체의 직원 1인당 생산량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림 2로 주어진 거는 각각의 기업의 직원 1인당 생산량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 도출 안 되죠. 네, 이걸 도출하려면 각 기업이 인원이 몇 명씩 있는가가 일단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1인당 생산량에다가 곱해주고 그거를 다시 전체 합산하고 다시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림 1번에 있었던 기업별 총생산 근데 이건 비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실수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별 직원 수가 있어야 된다. 이 20도는 그냥 단순하게 요거 합산값과 요 녀석의 합산값을 단순하게 차감한 그런 구도였습니다. 이건 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뒤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패턴이죠. 자, 그 다음에 리을 2015년 D기업의 총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0% 상승했다면 D기업 전체 직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0%를 상회한다. 자, 일단 2014년 직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묻고 있는데 지금 직원 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임의의 수치를 설정해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D 기업이고요. 총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 10% 상승했을 경우에 이게 만약에 그 직원 수의 변동이 없다면 직원 1인당 생산량도 10% 그대로 상승하는 그런 구도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D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직원 1인당 생산량은 줄어들었습니다. 185.2에서 100.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185점에다가 지금 D기업이니까 스몰 d라고 이 D기업의 직원 수를 185.2 네, 이렇게 하면 일단 총 생산량이 나올 것이고요. 그것이 전년에 비해서 10% 상승했으니까 1.1배 정도 되겠죠? 그러면 185에다가 또 185를 더해주니까 뭐 대충 한 203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3D 정도가 2015년의 총 생산량이 되겠죠. D기업 입장에서. 근데 직원당 1인당 생산량이 100.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D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2D
뭐 XX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소수점이 좀 작게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의 증가를 해야지 다시 나눠졌을 때 요 값이 100.5로 줄어들 수가 있죠. 203보다 100.5가 2배보다 더 큰 분모에서 2분의 1보다 더 크게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2배 넘게 증가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0%를 상회한다는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선지 구조에서 기억 니은만 가지고는 판단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리은 무조건 판단해야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표가 주어진 형태였고요. 2007년이랑 2015년을 비교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지역별, 업종별, 신규 자영업자 수를 비교하고 있었고, 자, 일단 기억, 뭐 전국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으로만 구분한다. 뭐 이런 게 있었고, 첫 번째 기억. 2007년과 2015년 모두 모든 지역에서 요식업 신규 자영업자는 전체 신규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모든 지역이기 때문에 다 맞아떨어져야 되고요. 요식업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목 요식업 신규 자영업자가 전체 신규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가? 합계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 합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절반 넘는 것인가를 따져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8265에 5854 넘고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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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권은 2015년이 여기가 안 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니은 2007년에 비해 2015년에 기타 업종을 제외한 수도권 업종별 신규 자영업자의 감소율이 가장 컸던 업종은 도소매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소매업 줄어든 거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6에서 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소율은 26분의 21 정도가 되겠죠. 근데 위에 있는 제조업도 만만치 않게 많이 줄어들었죠. 요 녀석이랑 비교가 핵심일 것 같은데 얘는 82에서 16으로 떨어졌으니까 66만큼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얘는 26분의 21인데 25로 치면 20 정도면 80%니까 80%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고 80% 조금 넘죠. 얘 같은 경우는 82분의 66이면 이 녀석은 80%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겁니다. 살짝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지금 뭐 나머지 것들은 감소하거나 하는 추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소하는데 이 정도까지 감소하는 거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딱 이런 수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2007년에 비해 2015년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네,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이거는 분모값으로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정보가 있나요? 없죠? 네, 표에는 신규 자영업자 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알 수 없는 진술이 되겠고 1. 2007년 호남권의 모든 업종 각각의 신규 자영업자는 수도권의 신규 자영업자의 10% 미만이었다. 이것도 마찬가지. 호남권의 모든 업종 각각의 신규 자영업자, 수도권의 신규 자영업자에 대비해서 이제 10% 미만. 2007년 수도권, 호남권 10%, 10%, 10%, 10%, 10%, 10%, 10% 미만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업종 각각에서 잠깐만요. 잠깐만 호남권 맞지? 2007년이고 12, 잠깐만요. 50이고 82이고 26이고 125고 뭐가 문제지?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됐냐? 그렇지. 이거는 이제 언어적 감각이죠. 언어적 감각. 모든 업종 각각에서 약간의 무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요 녀석들은 이제 확실하게 뭐 중개업이니 운수업이니 이런 명칭이 붙어 있는데 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 기타 업종으로 이제 뭐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혼란스러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타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다시 세분화됐을 때 325라는 것이 다시 또 쪼개지고 하고 요 32라는 것도 쪼개지고 할 건데 그랬을 때는 이제 요 어느 한 항목이 요 녀석의 어느 한 업종에 비해서 10% 이상인 경우도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선지는 접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되는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모의고사니까 요런 의도였구나 정도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미음 2007년에 비해 2015년에 전국 도소매업 신규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 가능하니까 네 이거는 넘어가도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리을에서 좀 헷갈렸더라도 미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지구조상 정답은 뭐 3번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5번과 경쟁 구도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리을 잘 골라내셨나요? 예, 그러면 이거는 선지 구조의 어떤 실패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수정을 할까 말까 했는데 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 표가 이제 두 가지 나와 있고요. 2014년과 2015년 해상 조난사고 발생 및 구조 현황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으로 일치하는 것을 골라줘야 됐습니다. 자, 일단 보고서로 들어가 봅시다. 별다른 각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기억 2015년 발생 척수는 1632척, 전년도 대비 118척, 이건 2014년이랑 비교하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6.7%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발생 인원은 이건 표 1번에서 다 판단이 되죠. 11,302명, 전년도 대비 1,799명, 요거 그냥 합산하면 2014년에다가 합산하면 11,302 바로 나오니까 이것도 판단되고 그 다음에 증감률은 바로 밑에 있는 거 그대로 판단됩니다. 기억은 그냥 눈으로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 2015년 구조척수는 1570척 구조척수 그냥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발생 척수 중 96.2%가 구조되어 전년 대비 110척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고 대비 선박 구조율은 0.2% 증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간 겁니까? 2014년이랑 비교해가지고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사고 대비 선박 구조율이 지금 보니까 요 녀석의 수치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준 거죠. 2%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96.0에서 96.2로 증가하면 이거는 실제로 2%보다는 더 증가한 게 되죠. 근데 지금 얘는 그냥 2%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요거를 추정을 한다면 포인트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2%포인트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급. 유형별로는 기관 타기 고장, 추진기 장애와 같은 단순 사고가 전체 1632척 중 703척으로 기관 고장, 타기 고장 요 앞부분에 있었던 요 녀석들입니다. 요 녀석들의 비중을 물어보는 것이었고요. 자, 그래서 와 같은 단순 사고가 기관 고장, 타기 고장, 추진기 장애.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3개, 표 위에 있었던 3개를 합산하면 되는 구도였습니다. 전체 1632척 중 703척으로 43.2%가 나오는 것은 요거는 또 비율 그냥 그대로 합산해 주시면 됩니다. 2014년 701척과 유사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에 그냥 합산해가지고 비교하면 되니까 이 과정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2015년 구조 인원 비율은 99.2%로 전년도 99.1%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했으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야 됐던 거죠. 그 다음에 2014년 15년 구조 불가능했던 인원 중 사망자 비율은 실종자 비율의 2배 이상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14년에서 15년 구조 불가능했던 인원부터 일단 살펴보면 구조 불능 인원 그냥 위에 표 1번에서 85 플러스 85 해가지고 170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인원 중 사망자의 비율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102명 하면 2배가 안 되죠? 그냥 바로 판단 가능합니다. 아니 2배 이상 안 된다. 요거 가지고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A 지역의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 차량과 피해 인원 누적 건수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고요. 누적 건수이기 때문에 인석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88명이었고
여기서는 251명이면 차감 부분이 실제로 요 시간대에 발생한 인원이다. 혹은 대수다.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체크하셨으면 됐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 2015년에 교통사고 발생 대수가 가장 많았던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12시이다. 일단 누적 구조인데 편차가 큰 부분을 일단 좀 대충 눈으로 싹 살펴보면서 찾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200 안 되게 증가, 여기는 250 정도 증가, 여기서 320 좀 넘게 증가, 여기서 300 안 되게 증가, 여기서도 300 안 되게 증가. 이거 눈으로 쓱쓱 보이죠? 그러면 대수로만 본다면 확실하게 300 초과하는 거는 딱 요 시간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9시부터 12시 시간대.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진술이다. 두 번째, 2005년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에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인원수는 2015년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인원수와 동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것도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해야 되는데 2005년 오전 9시에서 12시 인원수, 그 다음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6시에서 9시 사이에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인원수. 이건 이제 누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에 것들을 합산값을 빼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누적 인원이 직전 시간대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모수가 똑같고 뺄 대상이 다르니까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겠죠? 동일하지 않구만. 이렇게 바로 직관적 판단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매 조사 연도마다 오전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 차량 대수가 오후 시간대 차량 대수보다 많았다. 자, 이것도 이제 누적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대수 부분을 보고 맨 마지막 시간대가 사실상 전체 건수나 마찬가지죠. 요 녀석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디귿이 말하는 것이 맞으려면 오전 시간대에 교통사고 발생 차량이 상대적으로 더 오후 시간대보다 많다는 게 맞으려면 오전 오후야.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 끊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수치의 요 합산 누적 값이 얘의 절반 이상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 녀석들을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절반이 안 되고 얘는 절반이 안 되고 얘만 절반을 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015년만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셨으면 되겠고요. 마지막 리을. 2010년 오전 6시에서 12시까지 교통사고 발생 차량 한 대당 피해 인원 수는 2015년 동일 시간대보다 적었다. 교통사고 발생 차량 한 대당 피해 인원 수니까 요거는 대수 를 분모로,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인원을 분자로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2010년 6시에서 12시까지 두 개 시간대를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두 개 시간대를 찾고 그 다음에 합산해가지고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동일 시간대랑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요 계산 과정 자체는 뭐 복잡할 거 없죠. 여기죠. 색깔 좀 다르게 할까? 요 시간대죠. 요 시간대에서 2010년 대수 합산하고 나눠주고 합산하고 나눠주고 요 작업입니다. 단순 작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선지 구조상 여기까지만 왔어도 리얼은 무조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데 요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표는 갑국의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지정 현황에 대한 자료다. 제명으로 옳은 것은 표 1번은 시설물 지정 현황이고요. 표 2번은 건축물 지정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표 1번에 있는 시설물이라는 게 뭐 도로나 뭐 지하도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건축물은 말 그대로 이제 건축물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아래쪽에 각주가 살짝 있었습니다. 표 2번 상에 각주가 있는데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은 시설물과 건축물에만 지정한다. 이건 뭐 별다른 건 없었죠? 자, 바로 선지로 들어가서 1번 재난 위험 시설 대비 중점 관리 시설 비율은 건축물이 시설물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비율 구조를 표 1번에서 뽑고 표 2번에서 뽑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중점 관리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물에서는 A, B, C 등급 나눠진 거를 뭐 좀 합산을 하시긴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재난 위험 시설은 D등급과 E등급을 또 합산을 하시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됐었죠. 뭐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 나가면 되는데 일단은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합계 부분 대충 뭐 450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의 합산값 1600 정도에 합해지니까 한 12300 정도로 일단은 이렇게 구도 잡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1660 정도라고 치고, 이쪽은 또 단위가 좀 많이 높아지죠. 10만이 넘습니다. 10만 2천, 10만 3천 정도에다가 11만 정도. 요거 일단 비교하는 이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1562로 11만 나눠주고. 자, 그랬을 때 이 비율이 건축물이 시설물보다 2배 이상 높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충 계산을 하면 한 70을 곱해주면 70에다가 7, 6, 2, 4, 12 해서 대충 11만 정도 나옵니다. 70 금방이라고 일단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30을 일단 계산을 해주면 30만 해도 이미 넘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해서 충분히 2배 이상이구만,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제 1번을 그냥 바로 정답으로 고르고 넘어가셨어야 됐죠? 실전이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중에서 특정 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가장 많은 유형은, 이건 뭡니까? 그냥 수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표 2번에서 수, 공동주택이죠. 이 공동주택이 다른 시설 유형에 비해 A 등급에 지정된 건축물이 가장 많았다. 눈으로 그냥 확인할 수가 있죠. 공동주택에서 A 등급은 9,800밖에 없지만 밑에 다중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땡. 3번. 특정 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된 시설물 유형 중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이, 시설물 유형 중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유형에서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거 왜 띄어쓰기가 이렇게 됐냐? 아무튼 시설물 유형 중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 네, 여기서 시설물 유형이니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모든 유형에서 90%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토목공사장 같은 경우는 시설 수는 621. 근데 중점 관리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재난위험 시설, 요것들이, 잠깐만, 이게 아니지.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 차지하는 비중.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은 그냥 이제 중점관리 시설로 이렇게 설정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요거 비교해주면 되는 구도였습니다. 토목공사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확실하게 이쪽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90% 이상이 안 된다는 건 직관적으로 판단 가능할 거고. 자, 그 다음에 특정관리 대상 시설, 지정시설 중 2등급에 속하는 시설은 240개소이다. 240개소가 어디서 도대체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2등급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뭐 숫자를 합했을 때 첫 번째 그림과 첫 번째 표와 두 번째 표 합해봤자 200 언저리도 안 되죠? 땡. 그 다음에 5번.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지정 건축물 유형 중 A등급과 B등급 시설 중 상위 5개 유형은 서로 동일했다. A등급, B등급의 상위 5개. 숫자가 이제 요거를 보시고, 건축물이죠, 건축물. 시설물이 아니고 건축물. 여기서 이제 A등급, B등급에서 숫자 순위는 뭐 이런 식으로 1, 얘가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 매기면 되는 것이고, 일단 여기서부터 이미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 틀렸다는 판단 쉽게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스텝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웬 그림인가 싶은데, 학급의 학생 중 카카오톡과 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 간의 서비스 연결 관계도가 나와 있고요. 자, 일단 그림 1번과 그림 2번은 뭐 연결 관계도인데 어떤 연결의 구성이 좀 다릅니다. 각주에 있는 거는 요거는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으로 이어진 거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선으로 연결된 학생 간에 소요되는 시간은 1분, 선이 하나씩 증가할수록 소요 시간은 1분씩 증가하는데, 카카오톡과 라인 간 소식 전달 시에 추가되는 소요 시간은 오히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없답니다. 그리고 같은 소식을 다시 전달받는 경우는 또 없다고 가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구도에서 요건 시뮬레이션을 조금씩 돌려보는 게 필요하긴 했죠.
기억. 서비스 중 하나만 사용해 A가 1호부터 소식을 전달받기까지 소요되는 최소 시간은 카카오톡이 라인보다 짧다. 이거는 뭐 더 고민할 게 없이 그냥 거리 따져주시면 되는 거였죠. A가 1호부터. 첫 번째, 윤석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 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많이 꼬여 있습니다. 많이 꼬여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만 해도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직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카오톡과 라인 서비스에서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학생이 가장 많은 학생은 A다. 자, A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봅시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카톡과 라인 서비스에서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두 개 서비스에서 각각 연결된 인원수를 합해주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카톡에서는 A는 B와 C 2명, 그 다음에 라인에서는 E, F, G, K 3명, 5명입니다. 다 합해도 5명입니다. 그러면 이 5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는가를 직관적으로 딱 봐도 이미 카톡에서 E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여기서 게임 끝이죠? 네, 여기서 끝. 그 다음에 디귿.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사용해 F가 H 학생으로부터 소식을 전달받기까지 소요되는 최소 시간은 2분이다. 자, F가 H로부터 받는데 요거는 두 개 서비스를 같이 갑니다. F와 H는 거리가 꽤 되어 보입니다. 와, 이게 2분 만에 가능한가 싶은데 이거 넘나드는 방식으로 가면 되게 짧아지죠. H에서 B한테 전달하고 B가 여기 자기 같은 카카오톡 서비스, 이건 시간 소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로 점프, 그리고 다시 F한테 전달하면 사실상 요 녀석 2분만 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풀고 나면 기억과 디귿 두 가지 포함된 거는 2분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셨으면 됐죠. 자, 마지막 리을 같은 경우는 6분이 소요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단정했는데 이거는 뭐 최소 시간에 모른 게 아닙니다. 그냥 딱 6분으로 시간이 설정되는 그런 코스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찾아내려면 찾아내는 거는 가능해요. 좀 번거롭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J 학생이 F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F에서 시작해서 J까지. 여기도 F에서 J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씩 이렇게 일단 여기서 A로 갔다가 그 다음에 B로 갔다가 그 다음 뭐 C로 갔다가 그다음 D로 갔다가 H 갔다가 I 갔다가 D 갔다가 다시 D에서 E 갔다가 J 갔다가 이런 식으로 좀 넘나드는 작업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어차피 뭐 지금 정답은 나왔기 때문에 요건 일단 가능합니다. 6분이 소요되는 경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낸 결과물은 해설 참조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7번은 국내 소방 간의 연도별 순직 및 공상자 현황을 정리한 것이고요.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표 1번 순직 및 공상자 발생 현황, 그 다음에 2번은 최근 5년간 발생 현황, 2013년과 최근 5년, 그 다음에 표 3번은 2009년에서 2012년 동안의 발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각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보기로 들어가서 기억. 2009에서 2013년까지 순직 및 공상자 가운데 구조 업무 중 순직 및 공상자가 발생한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일단은 구조 업무가 들어가 있는 거는 표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표 1번에서 2013년의 구조 업무의 어떤 그 순직 및 공상자 발생 인원수를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자, 구조 업무 발생한 비율, 순직 및 공상자 가운데 구조 업무 중 순직 및 공상자가 발생한 비율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총계에서 이제 가는 구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358분의 50, 348분의 41. 이거는 뭐 굳이 정확한 계산 안 해도 이 분자에서의 감소 정도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줄어들었고, 그
그 다음 2011년으로 가면서는 348에서 363으로 분모는 증가했는데 분자는 줄어들었으니까 역시 확실하게 증가율 줄어들겠죠? 발생 비율 줄어들었겠죠? 그 다음에 291로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구조에서의 어떤 그런 발생도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7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얼마 정도 떨어졌습니까? 71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363에 대해서 71이 떨어진 것과 31에 대해서 7이 떨어진 것, 얘는 대충 해서 곱하기 4 하면 벌써 28이기 때문에 한 4% 5%그 사이가 될 것이고요. 71 같은 경우는 곱하기 얼마 해야지 360 금방 됩니까? 55 좀 넘게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더 큰 낙폭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시 줄어들었죠. 자, 마지막 2013년 같은 경우는 구조 인원 24명. 그리고 전체 인원이 294명으로 얘도 294분의 1 구도가 됩니다. 294분의 얼마요? 24. 분자값은 똑같은데 분모값이 얘가 더 커졌기 때문에 역시 줄어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 좀 작업을 하긴 했어야 됐죠. 그래서 기억은 적절하다는 판단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13년에 화재 구조 구급 활동에 의한 공상자 수는 전체 순직 및 공상자 수의 절반 이상이다. 2013년에 전체는 294 기억에서 이미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화재 구조 구급 활동 그냥 합산하시면 됩니다. 표 1번에서 152명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 맞고, 그 다음에 디귿 2013년 발생한 순직 인원과 공상자 수 각각의 인원수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연평균 인원수보다 모두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13년에 순직 인원과 공상자 수 각각의 인원수 2013년에 발생한 순직 인원 그 다음에 공상 인원 요거는 이제 표 2번에서 살펴봐야 되죠. 순직 인원, 공상자 인원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표 2번에 나와 있는 수치 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5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최근 5년간 발생한 연평균 인원수 최근 5년간 이거는 합계로 다시 5년을 나눠주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다 합계가 다 있습니다. 5 나눠줘서 요거랑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29로 5로 나눈 게 더 크고, 공상 같은 경우는 1625를 5로 나누면 355보다는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네, 요거는 모두 많다? 아니다. 그 다음에 리을 기타 업무 유형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순직 및 공상자 수가 가장 많았던 업무 유형은 화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 유형은 역시 표 3번에 나오고요. 기타를 제외를 하고 일단은 화재 유형을 먼저 보면 화재 최근 5년간 발생한 순직 및 공상자 수 5년간이니까 그냥 합산하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화재 아니 화재 그 다음에 비교될 만한 게 구급 정도죠. 구급 정도. 화재랑 구급을 편차 중심으로 여기서는 플러스 6, 플러스 11, 여기서는 마이너스 14, 플러스 3에다가 2013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화재와 구급의 숫자 비교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런 편차들을 다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보면 그래도 화재 쪽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해서 적절하다. 이런 판단은 내리고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8번은 물류창고로 사용 가능한 A부터 E 창고의 제반 사항을 정리한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는데, 자, 일단 표에 나와 있는 제반 사항은 일단은 넘어갑시다. 일단 넘어가고 약간 좀 번거로워지는 게 요거 다 곱해서 부피를 만들어내고 여기 이제 몇 개 제품 박스를 쌓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1세제곱미터 기준으로 가니까 결국은 요거 이제 부피 계산을 해야지 요거 정확한 비교가 된다는 거, 이게 약간 좀 귀찮은 측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기억
8개월 동안 냉장 상태로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 D 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냉장 상태니까 이건 냉장이 가능한 것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냉장이 가능한 것, 냉장, 이렇게 A, B, D만 비교하면 됐었죠. 자, 그리고 8개월 동안입니다. 8개월 동안 요런 넓이 같은 거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었죠. 보증금에다가 월세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무 사용 기간이 A 창고는 1년이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8개월 써도 4개월치를 더 내야 되죠. 그거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요거는 각 주에 있었습니다. 각 주 첫 번째 의무 사용 기간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면 일단 D부터 D는 3,000에다가 170 곱하기 8개월 딱 요만큼이죠. 그 다음에 B창고 5,000에다가 150 곱하기 8개월 6개월이 의무 사용 기간이니까 8개월은 그냥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달라지는 게 보증금에다가 월세 200 곱하기 얘는 12개월을 해야 되죠. 요 차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 계산일 거니까 그냥 결과만 보겠습니다. D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자, 이 녀석은 이제 요거 가지고 따져야 되죠. 가장 많은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A 창고이다. 이것도 실제로 다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50, 40, 3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미 앞에서 2,000 거기다가 3 곱해지니까 6,000까지 갑니다. 자, 이제 얘는 안 되겠죠? 이것도 작고 이것도 작고 얘의 배율이 얘들을 못 이깁니다. 50, 50, 20 여기서 더 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절반이고 여기서는 절반보다는 더 큰 형태니까 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아시죠? 우리가 해왔던 작업입니다. C 창고도 A 창고보다 안 되고 D 창고는 뭐 비교할 필요도 없겠고 E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A 창고. 자, 그 다음에 디귿. 창고 한 곳에 4,000개의 제품 보관을 하려면 냉장 창고만 이용 가능하다. 냉장 창고로 일단 A 창고는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한 6,000 정도 나온다는 거는 이미 그 두 번째 니은에서 대충 확인을 했죠. 자, 근데 4,000개의 제품 보관은 냉장 창고만 가능한가? 냉동인 것 중에서 C 한번 봅시다. C 보시면 1,000에다가 5 곱하니까 5,000 나오죠. 네, 그러니까 C도 가능하다. 그럼 마지막 니은. A 창고에 20개월 동안 제품을 보관하는 것과 이 창고에 10개월 동안 제품을 보관할 때 총 사용 비용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일단 보증금 3,000에다가 20개월이니까 20개월이면 얼마입니까? 뭐 20개월이면 그냥 20개월 그대로죠. 의무 사용 기간은 지키는 거니까 곱하기 200 그러면 4,000이 될 거니까 곱하기 200 곱하기 20해서 4,000이 될 거니까 전체 7,000. 그 다음에 E는 얼마가 나옵니까? E는 의무 사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10개월이라고 해도 역시 12개월치를 곱해줘야 되므로 6,000 플러스 1,200이어서 7,200. E가 더 비싸죠? 이렇게 해서 틀렸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분이죠? 뒤에 있는 시계가 맞나? 저 시계 맞는 거죠? 네. 40분 조금 지나서 시작을 했고 큰일 났다. 이거 확실히 이제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선지 다 보는 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가봅시다. 9번은요. 최근 10년간 발생한 시도별 감염병 발생 인원과 감염병에 따른 사망자 수 상위 7개 시도의 사망자 현황에 대한 자료고요. 자, 그림 1번에서 이 그림이 좀 잘못 그려진 게 있는 게 보시면 이제 부산이 인천과 비교해서 숫자 자체는 63,000 대 47,000으로 더 높은데 이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좀 낮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그래픽 담당하시는 분께서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도 이제 그려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망자 수 상위 7개 시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왔고요. 전체 사망자 수는 308명이었다. 이런 거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 감염병 발생 지역이 미상인 경우의 사망자는 없었다고 가정한다. 지역 미상은 여기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염병 치료율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대충 이제 구도를 잡고 보니까 감염병 발생한 사람 수 중에서 사망자 수가 배제가 되는 거니까 사망하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더 큰 쪽이 그만큼 감염병 치료율이 높다. 이런 식의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억, 감염병 발생 인원수와 이에 따른 사망자 수의 상위 7개 시도 순서는 서로 동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망자 수,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망자 수는 그냥 그림 2번에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죠? 요거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감염병 발생 인원수는 이거는 이제 그림 1번에서 막대 그래프상의 그 수치를 보면서 쭈루룩 가셔야 되는데 어디에서 역전이 됩니까? 경북과 강원도 지역이 이게 역전이 되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틀렸다 나오겠습니다. 강원도가 더 높아요. 그림 2에서는 경북이 더 높은데 그 다음에 니은 가만 차이가 안 맞고 니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망자 수 상위 7개 시도의 사망자 수 합은 전체 사망자 수의 70%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사망자 수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데 전체 사망자는 308명 나왔고요. 이제 나머지 이 7개 시도의 사망자 수 합은 여기서 그냥 합산해 주시면 되죠. 요 그림 2번에 있는 요 수치들을 합산해 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작업일 겁니다. 227명 나옵니다. 227명. 그래서 308명분의 227명은 딱 봐도 70% 넘는다는 그런 직관적 판단 충분히 가능하죠. 308분의 227. 다음에 디귿. 감염병 발생자 중 사망자 비율은 경상도, 경상북도 플러스 경상남도 지역이 충청도 지역보다 높았다. 감염병 발생자 중 사망자 비율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윤석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뭡니까? 사망자 숫자가 일단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나와 있죠. 그림 2번에 보시면 경남, 경북은 나와 있습니다. 42.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충청도인데 충청도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에이? 충청북도만 나와 있고 충청남도가 없어요. 충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하는 과정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요거는 뭐 요 비율이 경북, 경남 요거 합산한 수, 그 다음에 충북, 충남 합산한 수, 얘들을 이제 분모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숫자들 경상권 같은 경우는 42명, 그 다음에 충북권 같은 경우에는 충남이 없기 때문에는 15 플러스 알파의 구조가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순위가 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림 2에서 이제 충남은 15명보다는 적을 겁니다. 근데 바로 한 명만 떨어져 가지고 막 14명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14명이 된다고 한다면 29입니다. 그랬을 때 비율적으로 52,000분의 42와 그러니까 8만 정도 되죠. 8만 3천 정도 되죠. 8만 3천분의 42와 얘는 5만 한 8천, 9천이라고 칩시다. 5만 9천분의 30, 15해서 14 더해가지고 29. 이러면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까? 이쪽 충북, 충남 쪽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역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높았다라고 단정을 못하죠. 충남이 변수입니다. 충남이. 자, 마지막 리을. 감염병 사망자 수 상위 7개 시도 중 감염병 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이다. 이건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되겠죠. 실제로 이제 그 사망자 수 자체는 100명 단위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감염병 발생자는 뭐 만 단위, 막 10만 단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딱 경기도만 봐도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사망자 수 자체는 제일 많은 66명이지만 발생자 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머지 18만 8,080명에서 66명을 뺀 나머지가 다 어떻게 감염병 치료율의 그 분모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건 딱 봐도 경기도죠.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2015년 우리나라의 원인별 화재 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줘야 됩니다. 자, 실화 부분이 다시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 형태로 세분화되어 있는 구조였고요. 미상, 방화, 자연적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전체 화재에서 또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실화에 의한 화재 건수는 방화에 의한 화재 건수보다 30배 이상 많았다. 실화와 방화 건수 자체가 직접은 안 나온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지금 여기서 이 비율 가지고 어차피 건수의 배율
도출 가능할 거니까 예, 이거는 배율로 바로 판단하시면 되죠. 2.84와 87.7입니다. 2.84에 30 곱하여 주면 60에다가 83, 24, 4, 32, 87.7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30배 이상 막는 거 맞고. 두 번째,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건수는 정기적 요인에 의한 실화 화재 건수의 절반 이상이었다. 이건 화재 건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화재 건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상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일단 원인 알 수 없는 거는 이 녀석은 전체의 8.8%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실화가 지금 87.72%인데 이거는 좀 이제 번거롭지만 실제 실화를 구성하고 있는 녀석들을 다 합산해가지고 대충 이제 얼마가 나오는지 일단 도출했을 때 그게 전체에서 87.72%를 차지하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제 역으로 이제 판단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랬으면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이게 지금 그 실화 부분에 다 합하면 약 한 39,000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39,000건이 점을 잘못 찍었구만. 39,000건 정도 나옵니다. 자, 39,000건이고요. 실화가 87.72%고 미상이 8.8%입니다. 전체에서 따졌을 때. 그러면 대충 비율 나오죠. 10배잖아요, 10배. 10배잖아요. 그러니까 미상은 대충 한 4,000건 비스무리하게 나오겠구나. 4,000건 비스무리하게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정기적 요인에 의한 실화 화재 건수의 절반 이상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 요인은 8,979건. 그러면 4,000건이라고 쳐도 절반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디귿 4,000건이 맞나? 39,000, 3,900. 되지? 네. 그다음 원인 알 수 없는 화재 건수는 일단 틀렸고 디귿 기타를 제외한 실화에 따른 화재 사고 상위 3개 요인 일단 부주의, 그 다음에 정기적 요인, 그 다음에 기계적 요인 이렇게 되고요. 상위 3개 요인은 전체 실화로 인한 화재 사고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전체 실화로 인한 화재 건수 사고 요거 그냥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기타를 제외한 실화에 따른 화재 사고 상위 3개 요인 기타를 굳이 제외할 필요가 있었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요 녀석들의 합산값인데 이것도 뭐 아까 39,000건 구했고요. 여기서 대충 요 나머지 것들 빼주시고 하면 한 37,000건 정도가 나오죠. 그 녀석이 전체 사고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맞는가? 39,000에 대해서 37,000이면 90% 넘죠? 이건 직관적이죠? 바로 판단될 겁니다. 자, 그 다음 11번. 자, 다음 편은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국회 본회의 법안 발의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표에 빈칸이 되게 많은데 이걸 다 채워 넣어야 될 것인가? 채워 넣는 거는 뭐 조금만 이렇게 푹 팔면 다 되긴 합니다. 예를 들면 7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법안 발의 건수가 가결, 보류, 부결로 이제 세분화되기 때문에 그냥 48에서 15, 20일 빼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스르륵 처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빈칸이 있는 어떤 그런 계열 같은 경우는 우회적으로 하면 다 채워질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자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걸 다 채워내야 되는 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가봅시다. 첫 번째 기억 7월에서 8월 중 진행된 본회의 전체 가결 법안은 7월에서 9월에 진행된 본회의 전체 발의 법안의 20% 미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7월에서 8월은 8월 14일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이 전체를 물어보는 거죠. 자, 전체 가결 법안이 7월, 9월에 진행된 본회의 전체 발의 법안. 전체 발의 법안은 그냥 요거 347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 있는 가결 법안 따져줘야 되는데 이 가결 법안의 합산값이 확정은 안 됩니다. 그래도 뭐 앞에 있는 요 녀석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냥 대략적인 구도 잡고 저기 7월 17일의 빈칸 부분만 채워주시면 되죠. 저기는 10이라는 게 금방 도출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12, 25, 8, 16, 14 합산해가지고 그러니까 30에 38에 43에 63에
75가 나오죠? 75니까 347에 대해서 75면 20% 넘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니은. 가결된 민생법안이 가장 많았던 본회의가 실시된 달과 부결된 민생법안이 가장 많았던 본회의가 실시된 달은 서로 동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 기억하면서 여기 12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들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채워 넣지 않아도 9월 30일은 44건 중에서 이미 부결된 게 7건이니까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44가 일단 제일 큰데 얘보다는 적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체가 15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결된 민생법안이 가장 많았던 본회의가 실시된 달은 요 녀석에 있는 9월달이고, 마찬가지로 부결된 민생법안이 가장 많았던 것도 일단 타겟 잡고 제일 많은 게 20일, 일단 현재로서는 20일. 얘는 택도 없겠죠? 뭐 이건 1밖에 안 될 겁니다. 얘도 22에서 이미 16이 빠지니까 안 되겠고, 그리고 나면 뭐 없습니다. 비교할게. 여기죠? 그래서 7월이 됩니다. 잠깐만, 가결된 민생법안이 가장 많았던 본회의가 실시된 날과 부결된 민생법안이 가장 많았던, 맞잖아. 아 잠깐만, 위치가 14. 21. (9월 28일이랑) 응? 아 민생법안. 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 맞아.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갔어야 되죠. 민생법안이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이건 일단은 그냥 법안에 대한 처리 결과였고, 오른쪽에 있었던 요걸 가야 되죠? 그래서 가결 처리 중 민생법안 비율과 부결 처리 중 민생법안 비율을 다시 이제 여기다가 요 숫자들에다가 곱셈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결 처리 중 민생법안 비율 자체도 여기서 얘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고민할 필요가 없겠고, 아까 요 녀석으로 갔는데 얘는 28.6%밖에 민생법안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9월 15일 14, 얘는 71.4%나 되기 때문에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요 녀석이 더 민생법안은 숫자가 많을 거다 해가지고 둘 다 9월달이라고 나오는 것이었죠. 디귿, 니은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자, 다음 디귿 7월 28일과 8월 13일에 진행된 본회의에서 부결된 민생법안은 총 3건이다. 요거는 이제 아까 7월 28일은 한 건이라는 건 이미 도출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채워 넣으면 되는데 요거는 79에서 나머지 것들을 이제 빼주시면 도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한 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건이에요. 합하면. 그 다음에 미음, 리을 7월에 진행된 본회의에서 발의된 민생법안은 총 28건이다. 자, 7월에 진행된 본회의에서 발의된 민생법안은 총 28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지금 보면 보류에서는 어떤 정도로 민생법안이 쓰는지 비율이 없죠. 이게 지금 표에 가결 처리된 것 중에서의 민생법안과 부결 처리된 것 중에서의 민생법안의 비율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류는 민생법안이 전혀 아니냐? 알 수가 없죠. 지금 뭐 딱히 그런 각주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판단하셨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는 루트 공식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사실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루트까지 들어가는 건 좀 심했죠. 그래서 12번 문제는 이제 그와 같은 좀 감각을 잘 발휘하셨어야 되겠고요. 자, 사고 차량 가부터 라의 사고 당시 정보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표는 사고 차량별, 뭐 어떤 차가 어떤 시간대, 스키드 마크 기준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자, 정보. 아래 스키드 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찰 계수는 도로 상태에 따라서 아스팔트냐 흙이냐, 그 다음에 도로 상태가 건조냐 우천이냐, 이런 것들로 가고요. 자, 이제 봅시다. 기억. 모든 교통사고가 동일한 도로 재질과 도로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승용 차량의 사고 직전 속력의 합은 중형 차량의 합보다 적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고 직전 차량 속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승용 차량의 사고, 잠깐만 다시
했을 때 사고 직전 속력의 합이 중형 차량이 승용 차량보다 많았다. 이건 합이니까 지금 이제 두 개씩 있죠? 승용 차량, 그 다음에 중형 차량. 이렇게 각각에서 이제 합산하는 그런 구도가 된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마찰 계수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동일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마찰 계수는 뭐 고민할 거 없을 것이고 254도 고정값입니다. 그러면 스키드 마크 길이에 따라서 이거는 결정이 되는 그런 구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승용차는 20, 25, 중형차는 40, 30. 이거 딱 봐도 그냥 중형차 쪽이 더 크죠. 이렇게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루트를 뭐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풀어낼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스팔트 도로에서 발생한 동일한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직전 속력은 건조할 때가 비가 내릴 때보다 60%더 빨랐음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 혹은 얘가 대상으로 잡는 바가 무엇인가? 아스팔트 도로에서 발생한 동일한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직전 속력은 그러면 아스팔트 도로에서 그 다음에 동일한 사고 차량이니까 어떤 것들 요 스키드마크 길이 같은 것들은 요거는 고정이라고 치는 거죠. 고정이라고 치는 거죠. 예를 들면 가로 뭐 그냥 두 개를 비교로 하는 그런 구도라고 치고 그때 사고 직전 속력이 건조할 때가 비가 내릴 때보다 60%더 빨랐다. 건조할 때가 비가 내릴 때보다 여기서 말하는 60%더 빨랐다는 것은 1.6배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딱 1.6배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진술을 한 거겠죠. 근데 문제가 있죠? 이 마찰 계수로만 놓고 보면 1.6배가 맞는데 이 마찰 계수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1.6배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더 적은 배수 차이가 나야 되겠죠. 계산할 것까지는 없겠죠?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고 마찰 계수만 1.6배 차이지 이거는 실제 속력이 이런 1.6배 차이 난다는 건 아니다. 계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판단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팁은 나 차량의 사고가 건조한 흙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였다면 동일 속도에서 우천시 스키드마크 길이는 현재보다 길었을 것이다. 나 차량의 사고가 건조한 흙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였다면 동일한 속도에서 우천시 스키드마크 길이는 현재보다 길었을 것이다. 동일한 속도에서 우천시. 자, 우천시면 속도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속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정이 되면 254는 그냥 그대로고 마찰 계수가 지금 건조할 때에서 우천시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스키드마크는 증가해야 되죠. 어차피 곱셈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이 떨어지면 한쪽은 높아져야지 같은 결과값이 나온다. 이 관점으로 판단하시면 됐습니다. 자, 실제 길이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3분의 2를 다루는 걸 목표로 가야 되나?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은 요거는 그냥 큰 틀만 잡고 시뮬레이션 돌리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다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틀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동차 평가 결과가 나와 있고 일단 가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반 국민 차량 선호도 이렇게 음영 부분 3개 이상, 그러니까 별로 칩시다. 별 3개 이상. 일반 차량 국민 선호도 요 부분에서 일단은 3개 이상인 것들을 우선적으로 C, D, E 이런 식으로 일단 뽑아내죠. 그런 차량 중 차량 운전자 선호도가 높은 차량부터 한 대씩 순차적으로 구입합니다. 그러면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뭐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C, D, E, G 그 다음에 K, E 중에서 차량 운전자의 차량 선호도가 높은 것 순으로 가는 거니까 요 안에서만 보면 되죠. 그러면 이 안에서는 G부터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다 합했을 때 여기서 체크된 걸 다 합했을 때 3억 원 초과가 되는가? 아니면 아직 한참 남아가지고 더 살 수 있는가? 이걸 따지는 형태의 구조였습니다. 이건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많고 4억. 얘는 일반 국민 차량 선호도와 차량 운전자의 차량 선호도의 격차가 가장 작은 차량부터 그냥 한 대씩 순차적으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일단 자금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번거롭지만 하나씩 따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K는 못 삽니다. 그래서 K를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구매를 하게 된 그런 형태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죠. 이거 가지고 이제 선택지를 판단하시면 됐습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번거롭다 싶으면 일단 뭐 여러분도 넘어갔으면 차라리 나으실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표는 조사기간 동안의 OECD 주요 국가의 한국 대비 통신료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일단 옳은 것을 골라야 되고요. 기억, 독일과 뉴질랜드는 2009년에 비해 2015년 통신료가 감소했답니다. 이게요. 지수라는 말은 없었지만 한국 대비 통신료 수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값이죠. 네, 지수값.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값에서는 기억 같은 통신료 자체를 비교하는 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자, 독일과 뉴질랜드 2009년에 비해 2015년에 통신료가 감소했다. 2009년, 2015년 독일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도 줄어들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 통신료 당시의 한국 통신료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알 수가 없죠. 확정을 못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매년 5%의 통신료 상승률을 기록하였다면 일본의 통신료는 같은 기간 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라고 아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한국계 계속 통신료가 상승했고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부분만 잘 판단해 주시면 됩니까? 여기만 감소를 하고 여기만 감소를 했다기보다는 2012년까지만 따지면 여기서 증가, 여기서는 감소, 다시 여기서는 증가하기 때문에 지수 대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감소율이 한국에서의 실제 5%의 통신료 상승률을 상쇄하냐 안 하냐만 따지면 되죠. 나머지 부분은 다 한국도 증가했는데 요 지수상으로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110에서 5만큼 빠진 거니까 5%안 되죠. 감소율이 5% 안 되죠. 근데 한국의 통신료 상승률은 5%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이렇게 지수상으로 감소가 나타났다는 것은 일본에서 뭔가 더 줄어들었는가 싶지만 이거는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다시 따져주면 5%의 상승에 대비해서 5% 미만의 감소율을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본에서는 통신료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적절하다. 자, 그 다음 디귿. 주요 국가 중 독일과 미국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속으로 전년 대비 통신료 증가 방향이 동일했다. 이건 눈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그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역시 14년, 15년 프랑스와 한국의 통신료 격차는 동일했다. 14년, 15년 한국과 프랑스 95, 95, 100, 100.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영국과 일본은 조사기간 동안 매년 한국에 비해 통신료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100보다 크면 되는 거죠? 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5번. 16번까지는 일단 해봅시다. 자, 15번. 자, 일단 바로 표로 할게요. A와 B 지역 20, 30대 유권자 지지정당 현황이 나와 있고 각주의 A 지역과 B 지역의 연령대별 유권자 수는 모두 동일했고 모든 유권자는 모두 투표에 참여했다고 일단 가정을 했답니다. 일단 유권자 수가 모두 동일했다는 거 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층 지지정당 선택 방법이라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A와 B 지역의 20대 유권자는 각 지역 20대 정당 선택 지지자들의 정당 지지도 비율을 반영하여 지지정당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부동층 중에서 A 지역의 37.2, B 지역의 29.1, 20대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각 지역의, 즉 A 지역과 B 지역 각각의 20대의 정당 선택 지지자들의 정당 지지도 비율. 그러면 37.1을 다시 10.8, 35.2, 16.8 요거를 이제 전체라고 쳤을 때 얼마만큼의 배율이 만들어지는가? 요렇게 얘를 쪼개서 다시 분류를 하라는 거죠. 여기 합산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A 지역의 30대 유권자는 A 지역 30대 각 정당 간 지지율 격차가 20%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분산하여 선택한다? 이거는 뭔가 어떤 방향이 딱 잡혀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지금은 보면 어떻습니까? 20%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분산해야 된다는데 여기가 이미 넘어섰죠. 민국당과 만세당이 퍼센트지가 22.2%포인트 격차가 나버렸습니다. 대한당이랑 비교하면 더 격차가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좀 추가를 해주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남아있는 18.5를 어떻게 분배해야지 이 편차가 그만큼 줄어들 것인가
요걸 이제 계산하는 거는 요거는 이따가 물어볼 때 하는 식으로 하고요. 어쨌거나 얘를 뭐 이런 배율 구조로 분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B지역의 30대는 B지역 30대 정당 지지율 1, 2, 3위 정당의 순서대로 3대 2대 1의 비율로 분산. 요건 기계적이죠. 자, 그랬을 때 기억 20, 30대 부동층을 부동층을 제외한 정당 지지도 결과 A지역과 B지역의 정당 지지 정당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서로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A정당 같은 경우는 이게 유권자 수가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동층을 제외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만세당까지만 가지고 가는 건데, 근데 지금 20, 30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합산하는 그런 구조로 가시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1000명씩 있다. 각 지역에 20대, 30대가 모두 1000명씩 있다. 그렇게 가정해가지고 그냥 숫자 372명, 뭐 168명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속 편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요거는 계산이 쉬워지죠. 그래서 A지역과 B지역의 지지정당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서로 동일하다. A지역은 어딥니까? 요거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얘는 60을 넘고 얘는 60을 못 넘습니다. 만세당이죠. 그 다음에 B 딱 봐도 대한당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지역 20, 30대 부동층이 정당을 선택하더라도 대한당은 A지역에서 20, 30대 정당 지지도가 3위가 된다. 지금 현재 대한당은 A지역에서 20, 30대 모두에서 10% 정도밖에 없어서 3위입니다. 그러면 A지역에서 부동층이 방금 봤었던 이 정보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갔을 때 이게 인원이 그만큼 더 늘어나가지고 대한당이 2등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걸 따져야 되는 것이었죠. 아, 이건 좀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다 하기는 좀 시간도 부족하고 자, 어쨌거나 20대 같은 경우는 요 비율대로 10.8, 16.8, 35.2 나누기 좀 귀찮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율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도 될 건데, 뭐 2대, 3대,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를 다시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요 과정은 저도 지금은 못하겠어요. 시간도 없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당 지지도가 역전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이미 만세당이나 민국당도 이제 추가되는 인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동층에서 지금 대한당이 10.5%에서 더 늘어나긴 늘어나야 되죠. 그러면 얼마만큼이 늘어나야 됩니까? 얘랑 일단 차이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일단 여기로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이나 46.6과 20%포인트 넘지 않도록 딱 20%포인트까지가 마지노선이죠. 그러면 16.1 까지는 얘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많이 가져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져가는 게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봐도 3등 그대로구만. 역전이 안 되는구만. 요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편차가 극복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부동층 정당 선택 결과 B지역의 대한당과 만세당의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10%포인트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지역에서 대한당과 만세당의 전체죠. 전체 20대 30대 묶어가지고 전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당은 뭐 한 6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세당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부동층을 이동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자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으로 나는 것인가 따져야 되는데 자, B지역의 부동층은 1등, 2등, 3등의 구조니까 요 녀석을 6등분 해가지고 3대, 2대, 1의 비율 구조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얼마 들어가는가 따져야 되고 20대 같은 경우는 요거는 22.8, 10.5, 33.1 그러니까 대충 하면 2대 1대 3 정도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9.1도 이제 30이라고 일단 크게 쳐서 이걸 다시 1대 2대 3의 비율로 이렇게 이제 분배한다고 치면 6으로 나누면 보니까 한 10 정도가 이제 추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세당 잠깐만 지금 비교 대상이 만세당이죠. 만세당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있죠. 얘 같은 경우는 3이었죠.
3이니까 15 정도가 여기 이제 추가된다고 치고, 얘가 좀 작죠? 얘한테 가는 게 지금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10%포인트 안쪽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과정은.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 표는 연도별 육아휴직 신청자와 육아휴직 복귀자 현황에 대한 자료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됩니다. 자, 일단 표는 넘어가고, 육아휴직 복귀율. 해당 연도 육아휴직 신청자 수분의 해당 연도 육아휴직 신청자 중에서 복귀자 수.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딱 해당하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기억. 육아휴직 복귀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수 자체, 이거는 그냥 표에서 보면 되죠. 자, 이걸 가지고 전년 대비 증가율을 따지는 겁니다. 매년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했는데 2013년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전년도 2011에서 2012년은 1,000 조금 안 되게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분자에 들어가는 숫자만 봐도 벌써 1.5배나 되니까 여기서는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2013년 정도만 좀 눈여겨보시고, 요 격차가 얘는 뭐 한 1200 정도 나고 얘는 1500 정도나 나니까 여기서의 증가 한 950 정도 났다고 쳤을 때 여기서의 증가가 확실하게 많이 눈에 두드러지게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가했겠구나, 요 비율이, 이런 식으로 판단하셨으면 됐습니다. 실제로 살짝 계산하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 틀렸지. 두 번째, 2010년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이 가장 컸던 해는 전년 대비 증가율 또한 가장 컸다. 증가 폭이 가장 컸던 해는 일단 뭐 2011년입니다. 이건 눈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3,000 조금 넘게 증가했죠? 그 해는 전년 대비 증가율 동안 가장 컸다. 2011년은 전년 9,110에서 2011년으로 가면서 한 1,200 정도 증가했습니다. 2010년 이후니까 2009년은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2011년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니은 적절하고. 디귿. 2009년에 비해 2015년 육아휴직 복귀율은 약 10%포인트 증가하였다. 육아휴직 복귀율은요, 여기 나와 있는 각주처럼 해당 연도, 그 다음에 해당 연도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2009년에 비해서 2015년에 육아휴직 복귀율이 약 10%포인트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디귿. 각주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한다면, 분자는 해당 연도의 신청자 중 복귀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표에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이 표가 이걸 다 보여주지 않죠? 표는 그냥 육아휴직 복귀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각주에 있는 요 분자 자리에 들어가야 될 해당 연도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의 복귀자가 그냥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이건 세분화돼서 뭔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이 표 자체에 있는 거를 가지고 판단한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4번은 정답이 적절한 게 되죠. 연도별 육아휴직 신청자와 복귀자 수의 격차는 2012년이 가장 적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눈으로 쓱쓱쓱 왼쪽 오른쪽 대충의 어떤 편차 보시면 됩니다. 2012년이 1000명 가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확실하게 이거보다 더 커요.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1교시 마무리하고, 2교시는 얼마 안 남았네. 일단 오늘은 1회차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고민을 하고 2회차부터는 제가 이제 기준을 잡아가지고 선지 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부터는 선지를 좀 봐야 될 만한 선지만 선별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쩔 수가 없었네요. 저도 이제 자료 해석 모의고사 수업은 5급 수업으로는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이런 건 좀 아직 운영의 미가 갖추지 못했습니다. 잠깐 휴식 취하겠습니다.